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 방법에서 일단 순현가법이랑 그다음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부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도 우리가 저번에 배우신 어림셈법이나 혹은 비율 분석법 이런 거와 똑같이 투자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시간 가치를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건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 돈으로 얼마냐 이걸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단순히 미래에 받을 돈을 지금 땡겨오면 얼마냐 이런 거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퇴직금을 뭐 몇 년 뒤에 퇴직할 때 받잖아요. 근데 퇴직금을 우리가 미리 땡겨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을 미리 땡겨 쓰면 퇴직금을 1억을 받는다라고 하면 1억을 그대로 안 주거든요, 회사에서. 그럼 거기서 미리 땡겨 받은 그 이자만큼 이제 까고 주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이제 매달 우리가 적금을 넣었을 때 몇 년 뒤에는 얼마가 되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현금을 넣었을 때 지금 단위로 우리가 현금이라는 거는 미래의 돈을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의 돈을 넣었을 때 그 미래 돈을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한 1년 뒤에 1억을 넣을 거예요. 그럼 지금 그 1억이 얼마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이라 하는데 할인 거기 옆에 잠시만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옆에 보시면 그래서 미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할인하고 그 값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즉 미래에 내가 돈을 넣을 건데 그거를 현재 가치로 지금 가치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비교를 해서 내가 돈을 지금 지출을 얼마나 하는 게 좋을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무슨 사업을 할 건데 내가 미래에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1년 뒤에 1억을 벌 수 있어. 그러면은 지금 얼마 정도 투자하는 게 이익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순현가법이랑 그다음 내부 수익률법,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현가법은 간단하게 그냥 현금 유입이 미래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미래에 들어오는 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한 다음에 거기서 지금 나가는 돈을 뺍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에서 현금 유출은 현재 시점짜리를 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을 지출을 할 건데 미래에 돈이 들어오는 걸 감안해서 지출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은 지금 일어나는 거고요. 유입, 나중에 내가 돈이 들어오는 건 미래에 들어오는 걸 가정해서 대부분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의 조건들이 현금 유출의 현가 합은 그대로 현가를 줘요. 그러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유입은 미래 거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유입의 미래 거를 우리가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써놨죠. 현가라는 것은 미래 현금 유입 또는 유출. 만약에 현금 유출이 미래 거를 알려줬다면, 근데 그렇게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어쨌든 미래 거의 현금 유출이나 미래의 현금 유입을 알려줬다면 그거를 할인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그냥 1 플러스 R의 N제곱을 나누면 됩니다. 1 플러스 R의 N제곱에서의 R은 이자율 혹은 할인율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연금리 이런 거 제가 써놨잖아요. 그래서 연금리를 써놓으면 되는 거고요. N은 몇 년 뒤에 들어오는 거냐 혹은 몇 월 뒤에 들어오는 거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 2달 뒤에 들어온다 그러면 N에다가 2를 써야 되는 거고 2년 뒤에 들어온다 그럼 2년 2개 쓰는 거 2짜리 쓰는 거죠. 그래서 2년 연 단위로 물어보면 연 이율을 주고요. 월 단위로 물어보면 월 이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나누면은 그게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빼기 현금 유출의 현가 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순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순현가법이라는 것은 현금 유입의 현가 합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 합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순현가라는 건 그냥 단순히 빼는 거다라는 게 이제 순현가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현가가 당연히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유입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를 채택하겠죠. 이거를 사업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순현가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내부 수익률법인데요. 내부 수익률법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현금 유입의 현가 있잖아요. 미래에 들어올 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그 금액과 그다음 현금 유출의 현가 지금 나갈 돈의 지금 나갈 돈의 돈을
똑같이 만들게 하는 이자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이론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유입의 현가라는 건 여기 잠깐 보시면 현금 유입의 현가라는 건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1 플러스 R의 N제곱에 그 다음에 미래의 현금 유입이잖아요. 현금 유입이죠. 그래서 그거랑 현금 유출의 현가랑 같아지게 만드는 요 R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R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계산하실 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게 만드는 건데요. 즉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손익분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익분기점이 되게 하는 게 언제냐. 예를 들면 1년 뒤에 1억이 들어올 건데 지금 그 1억이 얼마의 값어치를 환산을 했더니 9천만 원인 거예요. 지금이. 그럼 9천만 원이면 지금 내가 9천만 원까지만 소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천만 원까지만 소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그런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는 거죠. 9천만 원이 넘게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괜찮은 거잖아요, 투자가? 근데 9천만 원보다 적게 들어온다. 그럼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부 수익률이 나오는 건데요. 이때 R을 계산해서 이 R이 내부 수익률, 즉 이 R이 내부 수익률이 되는 거거든요. 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수익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10%다 라고 하면 그 10%보다 세다 라고 하면 투자를 채택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수익률 계산을 했더니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작다 라고 하면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됩니다. 수익률법이라는 것은요, 수익률법은 이제 PI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래서 수익성 지수라는 건 얘는 그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유입의 현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플러스 R의 N제곱에서 미래의 현금 유입에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누고 또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걸 2번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어쨌든 그 PI의 개수가 1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게 됩니다. 왜냐면 1보다 크다는 거는 분자가 더 크다는 거거든요. 즉 현금 유입이 더 크다는 거예요. 현금 유입이 더 크다는 거니까 투자를 채택할 만한 거고, 그 다음에 1보다 작다는 거는 분모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기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계산을 하실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여야 할 텐데 네,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라고 했죠. 그럼 1 플러스 R의 N제곱에서 N이 1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이 1년이라는 거는 N이 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인율이 10%다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금년에는 현금 지출만 발생한다 그랬죠. 그럼 현금 지출이라는 건 이미 현재 가치로 환산이 된 거예요. 그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년에는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는 건 현금 유입은 미래 가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유입은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야 되는 거고, 현금 지출은 현재 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현금 유입만 우리는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금 유입으로 환산을 할 때 우리가 현재 가치는 환산을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요, 1 플러스 R의 N제곱에 미래의 현금 유입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할인율이 10%다 라고 했기 때문에 10%가 R이 되겠죠. R이 10%가 되는 거고요. 10%는 우리가 그 분수로 쓰면 제가 뭐라고 했죠? 100분의 10이죠? 괜찮죠, 여러분? 네, 100분의 10이고요. 이거 약분하시면 약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공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소수로 쓰시면 뭐가 되냐면 0.1이 됩니다. 그래서 R은 0.1이 돼요. 되셨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환산할 때 여기 밑에다가 제가 대입을 해보면요, 1 플러스 R이 뭐죠? 0.1이죠. 그래서 0.1에 N이 1이기 때문에 1을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거기에다가 이제 미래의 현금 유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현금 유입에 이제 다 뭐를 나누는 거냐, 결국에 1.1을 나누면은 되는 겁니다. 되셨죠? 미래의 현금 유입
그러면 A 투자한, B 투자한, C 투자한, D 투자한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내년에 현금 유입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다 현재 가치로 이제 환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 A 투자한 보시면은 A 투자한은 내년에 현금 유입이 605만 원이죠. 그리고 B 투자한은 330만 원이고요. C 투자한은 495만 원, D 투자는 75만 원이잖아요. 그럼 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려면 605만 원을 뭐 하면 되죠? 1.1로 나누시면 되고요. 330만 원을 뭐 하면 돼요? 1.1로 나누면 되고요. 495만 원도 1.1로 나누고 275만 원도 1.1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해보세요, 지금. 자, 605만 원을 1.1로 나누면 몇이죠? 550. 얼마라고요? 550. 550이고요. 그 다음에 330만 원을 1.1로 나누면 얼마죠? 300? 300입니까? 네. 495만 원을 1.1로 나누면 얼마죠? 네, 450이네요. 그 다음에 275를 1.1로 나누면 네, 250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 문제를 푸실 때는 공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 일단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부터 항상 구하셔야 돼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는 A 투자한 같은 경우는 지금 550만 원이었고요. B 투자한 같은 경우는 지금 300만 원, C 투자한 같은 경우는 450만 원이었죠. 그다음 D 투자한 같은 경우는 2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구할 게 뭐냐면요, NPV랑 그 다음에 IRR이랑 그 다음 PI를 다 구해볼 겁니다. 자, NPV부터 구해볼게요. NPV는 순현가입니다. 순현가는 공식이 뭐였었냐면요, 현금 유입의 현가합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합을 빼는 겁니다. 자, 현금 유입의 현가 A부터 볼게요. 현금 유입의 현가는 방금 구했죠? 얼마죠? 550이죠? 550 빼기 그 다음에 현재 현금 유출의 현가합이 얼마죠? 250이죠? 이건 그냥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250이니까 얼마예요?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건 빼기니까는 괜찮으시죠? 네, 그 다음에 B도 보면요, B도 현금 유출의 현가합은 3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현금 지출의 현가합은 얼마죠? 200만 원. 그러니까 얼마죠?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도 보시면은 현금 유입의 현가합은 450만 원이고요. 현금 유출의 현가합은 150만 원이죠. 그럼 얼마죠?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D 같은 경우도 현금 유입의 현가합은 얼마죠? 250만 원이고요. 현금 유출의 현가합은 125만 원이니까 얼마죠? 125. 네, 125만 원입니다. 그래서 NPV는 A는 300이고요. B는 100이고 C는 300이고 D는 125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IRR을 구하겠습니다.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공식이 뭐였었냐면요, 1 플러스 R의 1제곱, N제곱과 미래의 현금 유입이 같게 만드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PV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뒷페이지 보시면은 여기다 일부러 어느 정도 써놓긴 써놨거든요. 일단은 네,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일단 보시면은요, 현금 유입이 지금 605만 원이죠? 그러면은 볼게요. 얘는 1 플러스 R의 1제곱 맞죠? 여기 뒷페이지거든요. 이거 제가 풀이라고 하고 뒤에 답을 써놨는데
요거 네네네. 근데 그거는 안 보셔도 돼요. 일단 여기다 제가 쓰겠습니다. 1 플러스 R의 n제곱에 그 다음에 미래의 현금 유입이 A가 원래 605만 원이었죠. 그쵸? 그게 얼마랑 똑같아야 되냐면 금년의 현금 지출, 그러니까 미래 이게 현재의 현금 유출의 합이랑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죠? 250만 원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밑에다가 다시 좀 크게 써볼게요. 1 플러스 R의 1제곱에 그 다음에 605만 원은 250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계산하실 때 항상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요거 있죠, 요거. 나는 지금 여기 있는 R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얘랑 얘는 이렇게 자리를 체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왜인지 묻지 마시고 그냥 체인지를 하세요. 그게 빠릅니다. 뭔가 원리를 아시면 힘들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요, 일단은 얘가 지금 요렇게 요 모양이거든요. 250이라는 건 1분의 250이잖아요. 얘도 이렇게 크로스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뭐가 되냐면 250분의 605만 원은 1 플러스 R이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죠? 605 나누기 250은 2.42가 되겠죠? 이거를 계산하시면 2.42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계산기를 두드리셔서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2.42라고. 되셨죠? 그럼 1 플러스 R이 2.42니까 R을 구하고 싶으면 이 1은 뒤로 넘어가야겠죠? 요로 이렇게. 그럼 뭐가 되죠? 네, 빼기가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우시면 다시 해볼게요. 제가 이때부터 다시 써볼게요. 다시 보세요. 1 플러스 R은 2.42죠. 이걸 넘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1을 없애고 싶잖아요. 그래서 빼기 1을 양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셨죠? 빼기 1을 양변하시면 1이 없어지죠? 그러면 R은 뭐가 되냐면 2.42 빼기 1이 됩니다. 그럼 뭐가 되죠? 1.42가 됩니다. R은. 이게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럼 이 1, 지금 1 플러스 R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예요? 아, 마이너스를 대입한 건 아니고요. R은 남겨야 되잖아요. R을 남겨야 되니까 이 1이 없어져야 돼서 이 는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에 동시에 마이너스를 둘 다 해준 거예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아니요. 그냥 빼준 거죠. 1을 하나씩. 아, 뺏은 거예요? 네네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이 되죠? 네, 1 플러스 R은 2.4이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추가한 거예요.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네,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은 1하고 마이너스 1이 없어지니까 R은 2.42 빼기 1이 남으니까 1.42가 됩니다. 근데 답을 1.42라고 쓰시면 안 되고 이게 R이라는 거는 퍼센테이지거든요. 여기서 IRR은 퍼센트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10%라고 했을 때 이걸 뭐로 바꿨죠? 0.1이라고 바꿨거든요. 0.10이에요. 명확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게 퍼센테이지로 가려면 점이 두 개 뒤로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이 만약에 1.4이라고 하면 하나, 두 개 가면 뭐가 되죠? 142%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R은 142%라고 쓰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개나 더 남았어요. 3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B도 해볼게요. B 하겠습니다. B는 지금 현금 유출의 현값이 330만 원이었죠 원래? 그러면 공식을 쓸게요. 지금 B의 IRR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330만 원에 밑에 1 플러스 R의 1제곱. 그러니까 R에 여기다가 0.1 넣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R은 뭐가 되죠? 얘가 얼마죠? 지금 현금 네, 200이랑 같은 겁니다. 되셨죠? 그럼 아까 제가 자리 스위치 하라 그랬죠?
자리 스위치하면 뭐가 되죠? 200분의 330은 1 플러스 R입니다. 그러면 330을 200으로 나누면 얼마죠? 1.65요? 1.65는 1 플러스 R이죠? 네.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를 둘 다 해줍니다. 그럼 R은 뭐가 되죠? 0.65가 됩니다. 답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답은 어머 저의 셀카가 65% 라고 쓰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R은 65%, B는 C도 해볼게요. C는 지금 원래 현가가 얼마죠? 495만 원인가요? 네. 495만 원을 1 플러스 R의 1제곱으로 나누면 얼마죠? 150만 원? 네. 150만 원이 돼야겠죠? 그럼 자리 바꾸면 150분의 495가 1 플러스 R이 되겠죠? 그럼 나누면 얼마죠? 3.3이요? 3.3은 1 플러스 R이 됩니다. 그러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빼주시면 R은 2.3이 되겠죠? 그래서 뒤로 두 칸을 갑니다. 그럼 얼마죠? 230%입니다. 다음 D도 해볼게요. D는 1 플러스 R의 1제곱에 얼마죠? 275만 원? 5만 원이 125만 원이 돼야 되죠. 네. 그러면은 자리를 바꾸면 125분의 275는 1 플러스 R이죠. 그럼 나누면 얼마죠? 2.2. 2.2는 1 플러스 R이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둘 다 뺍니다. 그럼 R은 1.2가 되고요. 뒤로 두 칸을 가면 120%. 그래서 230%, 120%가 되는 거죠. 나쁘지 않죠? 계산을 꼭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난 PI 계산할게요. 지금 이것까지가 이제 수익률 지수고요. PI는 지금까지가 내부 수익률이고요. PI는 이제 그 수익성 지수인 거죠. 수익성 지수 보시면은 수익성 지수는 나눈다고 했어요. 뭘로 나눈다 그랬었냐면 현금 유입의 현가 합에서 현금 지출의 현가 합을 뺍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 현금 유입의 현가를 A, B, C를 다 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A부터 보시면 A 현금 유입의 현가가 얼마죠? 550이잖아요. 550을 현금 유출의 현가 A가 얼마죠? 250입니다. 그래서 550을 250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A는 550을 250으로 나누면 돼요. 나누면은 얼마죠? 2.2요. 네, 2.2. 그래서 PI는 2.2가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B는 현금 유입의 현가는 앞에 여기 써놨죠 제가? 300이고요. 현금 유출의 현가가 얼마죠? 200이죠. 그럼 얘는 얼마죠? 1.5네요. 그러니까 꼭 순서를 요렇게 쓰셔야 돼요. 이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현금 유입의 현가, NPV, IRR, PI 이렇게 순서로 쓰셔야 안 헷갈립니다. 네, 그리고 이걸 미리 꼭 구해 놓으셔야 돼요. 안 구해 놓으시면 힘들어요.
실제 문제 중에 저 4개를 다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네. 왜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거를 뭐 숫자를 찾으라고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면 A, B, C, D 대안 중에서 IRR이 제일 큰 거는 뭐 A 다음에 B 다음에 C 다음에 D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또 2번은 TI는 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다 구해놔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저 2, 3번은 어떻게 풀지? 그 다음에 C는 보시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지금 450이죠? 네. 450을 현금 유출의 현가 얼마죠? 150. 150으로 나누죠? 그러면 얼마죠? 3. 3이네요. 그 다음에 D 보시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250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 유출의 현가가 125만 원이죠. 네. 그럼 나누면 2 하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 놓으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PI에서 A, B, C, D 모두는 수익성 지수에 의해서 투자를 선택한다 라고 나와요. 투자는 아까 채택하려면 수익성 지수가 1보다 넘어야 된다 그랬죠. 1 다 넘죠 지금 수익성 지수가. 그러면은 투자를 채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이 넘는지 확인하시려면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써놓으셨죠? 네. 네. 그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별거 아니에요. 왜냐면 뒤에 가면 이제 원리금 상황 가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자, 요거까지. 그래서 뒤에 제가 일단은 써놨거든요. 뭐 공식을 써놓진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꼭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모르고 여기 아래다가 여기 0.1이라 썼거든요. 이거 아니고 R입니다. 수정해주세요. 이거 IRR에 605에다가 1 플러스 R로 나눠야 됩니다. R. 1 플러스 0.1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때의 R을 구하는 겁니다. 시험 볼 때 저 1년 후가 아니라 인생이 막 2년 뒤. 잘 안 나와요 그런 거는. 예.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제곱까지 해버리면 힘들어지니까는 계산이 보통은 1년짜리나 아니면 뭐 2년짜리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2년짜리는 1.1 곱하기 1.1 두 번 누르고 나서 나누기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웬만하면 1로 나와요. 어쨌든 저희 이거 기출문제 하실 때 좀 더 자세히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몇 번 해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빼기 나누기 수준이라서 이게 빼기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어림셈법하고 비율분석법은 저번에 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까지도 저번에 했었던 내용이고요. 부동산 금융론 5단원 보시면 되세요. 보시면 일단은 부동산 금융론 같은 경우는 부동산 금융은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라고 해서 부동산 금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에는 주택금융과 토지금융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주택금융이라는 것은 가계에 대한 금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에 대한 금융과 그 다음에 공급자에 대한 금융인 주택 소비금융과 주택 개발금융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그 OX 퀴즈로 냈던 것 같은데 주택금융 안에는 소비금융이 있고요. 개발금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계에 대한 금융을 저당대부라고 하고 그다음에 공급자에 대한 금융을 건축대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PF 대출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기능은 구매력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자가주택이 올라가면은 기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주거가 안정이 되고 공급이 확대가 되고 거래 활성화가 되고 저축 유도가 되고 자금이 조성이 된다 라는 말은 너무 뻔한 말이라서 그냥 이렇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굳이 가져가셔야 될 거는 저당 시장의 구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가서 이거를 외울 만한 건 사실 아닌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 차입자랑 대출자 정도의 1차 저당 시장은 쉽게 아시는데 2차 저당 시장은 우리가 좀 약간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럼 돈을 빌리면은 그 돈을 빌린 거에 대한 대가로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하죠. 그런 걸 우리가 간단하게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고 주택금융시장이라고 하고 대출시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은행이 우리한테 돈을 계속 빌려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내가 돈을 이렇게 맡겨놓으면 우리가 막 예금 금리를 왜 이렇게 조금 주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몇 억씩 현금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은행 입장에서는 크게 그렇게 이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게 예금한 돈을 가지고 굴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빌려주는 돈들 있잖아요. 그 돈은 우리가 저축한 금액을 딴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투자자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대출자가 투자자들하고 이제 관계를 보면은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빌려줄 돈을 투자자한테 끌고 오는데 그 끌고 오는 시장을 우리가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고 자본시장이라고 하고 유동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담보를 제공해서 즉 증권을 발행을 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주식이잖아요. 주식을 발행을 한 다음에 투자자로부터 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위험하다 보니까 중간에 유동화 회사를 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화 회사 같은 경우를 끼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채권을 이제 유동화 회사한테 매각을 하고 유동화 회사가 투자자한테 증권을 발행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간접 투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가 은행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직접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뭔가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그 P2P 많이 하잖아요. 뭔지 아시나요? P2P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약간 대출 시장이 많이 사람대 사람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어플 중에서 무슨 네?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써요. 사업계획서를 써서 어플에다 올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은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제 사업계획서를 읽고 나서 투자를 하는데 투자는 5,000원부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00원만 투자를 해도 되고 뭐 10,000원 투자해도 되고 아니면 한 10만원 투자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투자를 하면은 투자한 거에 따라서 뭐 몇 년 뒤에 혹은 뭐 몇 개월 뒤에 뭐 빠르면은 한 3개월 뒤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럼 이제 이자가 좀 낮겠죠? 3개월 뒤에 예를 들면 뭐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도 있고요. 원금을 보장 안 해주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원금을 보장해주는 경우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엄청 싸겠죠?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대출이죠? 그래서 대출을 제가 받는 거죠.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대출을 받는데 그걸 한 사람한테 받기는 좀 큰 부담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1억을 내가 받고 싶다 그러면은 1억을 한 사람한테 받을 수가 없으니까 5,000원씩 수천만 명한테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핀벗인가? 있어요. 그리고 P2P라는 근데 요즘에는 그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카카오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카카오에서 가끔 그 카카오 무슨 P2P인가? 뭐 투자인가? 이런 거 있어요. 잘 보시면은 그게 약간 P2P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대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동화 회사는 약간 보시면 그 중간에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자가 예를 들면 은행이 나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거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플랫폼에 보여주면은 투자자들은 괜찮네 라고 하면은 본인이 투자를 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뭐 3개월 뒤에 뭐 이자 몇 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오게 되거든요. 혹은 1일 이자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뭐 매일 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그냥 지인분들 중에서 그냥 뭐 직장인분들 그냥 솔직히 월급이 너무 뻔하니까 그냥 매달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돌리는 거죠. 그렇게 돌리면 뭐 한 달에 10몇만 원, 20몇만 원 이렇게는 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물론 날릴 수도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요즘에는 이제 P2P 시장이 워낙 좀 커지다 보니까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얘는 그런 차원에서 의 이야기입니다. 얘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이야기고 2차 저당 시장이라는 건 그래서 그런 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장금리랑 대출금리랑 예금금리라고 말씀을 드리면 예금금리는 은행에서 주는 이자고요. 대출금리라는 거는 우리가 은행한테 빌렸을 때 내는 이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자고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거기서도 그냥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빌리는 돈. 그래서 P2P 시장에서도 그런 이자들이 왜 사람들이 자꾸 글로 가는 거냐면 너무 은행의 이자를 너무 조금 주니까 글로 P2P의 이자를 받겠다는 거죠. 왜냐면 P2P 같은 경우는 보통 이자가 못해도 한 1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예를 들면 좀 큰 돈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만 묶여놔도 충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물론 리스크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세다. 그러면은 이제 만기전으로 변제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타나서 조기상환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당 유동화의 뭐 기능이나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내용이 엄청 많은데 요거밖에 안 해가지고 그냥 지금은 요 구조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 안에는 일단 1차 저당시장은 나랑 은행 사이의 관계고 2차 저당시장은 은행과 투자자 사이의 관계다 라는 거 정도까지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월부금 보시면 월부금은 좀 많이 계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월부금이라는 건 원금 상환분과 그 다음에 이자 합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매달 우리가 내는 돈 있잖아요. 혹시 대출 받아보셨으면 이제 대출 받았을 때 절대 이자만 내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요즘에 뭐 원래는 거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치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대출을 받으면 원금을 안 갚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뭐 1년, 2년 정도 이자만 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2년 뒤부터 원금이랑 같이 갚는 그런 거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거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다 월부금이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상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월부금이라는 건 원금 상환분과 이자 합계 두 개를 합쳐서 월부금이라고 말하고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말은 부채 서비스액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리고 뭐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쨌든 넘어가시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행하는 이 증권 있잖아요. 여기서 이 증권, 요 증권은 크게 주택저당증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하실 건데 대부분 이제 저도 처음에 약간 법인 설립할 때 그랬는데 법인 설립할 때는 딱 두 가지가 이제 고민이거든요. 내 돈을 많이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그건 이제 내 판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업에 자신 있어서 하겠다고 하는 거지만 이 사업이 내 자신이 또 얼마만큼 자신이 있느냐에 대해서 스스로 또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내 돈을 가지고 내 걸 다 하겠다. 근데 이제 지분금융 같은 경우는 지분금융이 이제 내 돈을 가지고 싹 다 넣는 거예요. 내 걸로. 근데 이제 내가 자신이 없어. 혹은 내가 이제 돈이 없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빌릴 때의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금융은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하는 거고요. 지분금융은 안 갚겠다는 약속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왜 안 갚는 거냐면 안 갚는 대신에 너도 나랑 같이 사업을 공동 창업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지분이라는 건 법인 안에서 100%의 지분이 있으면 지분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분을 나눠준다는 건 말 그대로 너가 지분값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이 있으면은 삼성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한 주당 뭐 몇백만 원, 200만 원 넘지 않나요? 그렇죠? 200만 원 넘잖아요. 한 주당 200만 원 넘는데 한 주당 200만 원을 넘으면 200만 원을 내면 삼성에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 정도의 느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분금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동사업을 하겠다는 거지 공동사업을 하는 그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공동창업을 하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 대출이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그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면 특허나 이런 거는 사실 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특허나 이런 걸 따면은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출을 하는 거는 얘는 이제 부채금융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은 뭐냐, 이제 1억이든 2억이든 거기는 최대 5억까지 빌려주거든요. 처음에 내가 사업 계획서만 갖다 주면 5억을 빌려줘요. 근데 이건 왜 빌려주냐? 갚으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부채 자본, 타인 자본 조달이기 때문에 5억을 빌리는 대신에 갚아야 돼요. 근데 이거의 좋은 점은 뭐냐? 지분을 이제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100%. 그러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부채금융으로 조달하시는 분들은 어떤 차원인 거냐면 이 사업에 100% 확신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를 나중에 불려가지고 내가 이 회사가 커지면, 왜냐면 지금은 사실 지분이라는 게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회사가 초기에 시작할 때 지분 규모를 갖게 되면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어플 같은 거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법인을 설립해서 개발을 하는데, 법인을 설립할 때 예를 들면은 한 1억 받는데 50% 줘야 돼요. 50% 주고 20% 주고 막 이래야 돼요. 근데 50% 60%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0% 그러면 엄청나게 간섭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게 되면은 이제 지분금융, 자기의 지분이 이제 날아가는 거잖아. 왜 그러냐? 걔네들이 왜 간섭하냐? 잘 돼야지 본인들이 우리 회사의 값어치가 올라가면 나중에 이제 그 회사마다 다 값어치를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값어치를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 값어치 평가하게 되면은 그 값어치 평가했을 때 예를 들면 회사 값어치가 100억이다 라고 하면 100억에 대해서 50%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50억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럼 1억을 처음에 투자했다가 몇 년 뒤에 바로 50억을 벌거든. 근데 어플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몇 년도 안 걸립니다. 보통 한 5개월, 6개월이면 결판이 나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뭐 한 40 몇 억 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벤처 투자 기업이라고 별도로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지분금융.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우리가 리츠라고 말해요. 부동산 투자 회사.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는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될 건데, 부동산 투자 회사는 말 그대로 지분금융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한 개인이 100%의 지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예를 들면 설립할 때까지는 몇 명 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되고, 몇 명 이상의 주주가 있으면은 몇십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이게 50억인가 60억인가 그러거든요. 50억, 60억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60억의 자본금이 있으면 뭐 30억 정도는 어느 정도에서 조달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런 다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분금융이라는 거 말 그대로 공동투자 개념으로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매달 영업이익이 나잖아요. 그럼 배당을 받습니다. 우리가 삼성주식 200만 원 주고 왜 사는 거예요? 200만 원 주고 사면 사실 200만 원이 됐다가 그 이상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것도 맞지만, 원래 명확하게 말하면 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배당을 받아요. 그래서 그 배당이 우리가 한 주, 두 주 막 이렇게 가지고 너무 조금 받으니까 문제인 거지, 이제 만약에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 있고요. 채권 같은 경우 이제 부채금융인데, 부채금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 받는 겁니다. 대출.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대출의 개념이 자산 유동화 증권이나 혹은 주택 전환증권, 그래서 ABS나 MB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자, 지금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차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 조달, 내 돈과 그 다음에 내 돈을 내는 대신에 돈을 안 갚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이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럼 끝입니다. 돈 날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요. 뭐 여기 내용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PF 대출이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공법하면서 그 시행사 들어가면 좋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시행사들이 서원기가 어떨 때냐면, 이제 시행사들은 대부분 대출을 받을 때 PF 대출로 돈을 받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요즘같이 대출 규제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사실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 사업이 이자를 우리한테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게 본인들의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가계대출 못하게. 근데 우리가 아까 두 가지 대출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냐면은 주택금융에는 주택소비금융이 있고 주택개발금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소비금융을 막은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개발금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출을 해주냐면요, 공급자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가계대출이 막히면 뭐가 많이 시작되냐면,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막 가계대출 많이 막잖아요. 뭐 대출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빌라 같은 데를 엄청 많이 새로 짓기 시작해요. 왜냐? 이게 그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못 하니까는 개발자들한테 대출을, 공급자들한테 대출해주는 거예요. 공급자들이 누구야? 시행사들입니다.
시행사들한테 대출해주는 건데 시행사들한테 대출해주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뭐냐? PF 대출인 거예요. PF 대출. 근데 이 PF 대출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PF 대출은 뭐냐면 지금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 그걸 담보로 대출해주는 게 아니고요. 가계대출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파트를 담보로 너 전환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이 아파트 경매로 넘겨 이건데 PF 대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약간 리스크예요. 왜냐면 사업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시행사예요. 그럼 내가 시행사인데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예를 들면은 소유주들한테 가서 설득을 하는 거죠. 우리 이거 옛날 빌라니까는 우리 같이 협업을 해서 이거 다 부시고 새로 짓자. 그럼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0가구면은 10가구 부시고 10가구 짓는 거면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보통 10가구면은 부시고 12가구 짓는다던가 10가구면 부시고 16가구 짓는다던가 이렇게 가구를 짓거든요. 그럼 10가구를 부시고 16가구를 지으면 그거를 지을 거야 라고 계획서를 써갑니다. 그걸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한 번에 주지 않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돈을 대규모 자금이거나 혹은 공사기간이 장기. 왜냐면 예를 들면 여기 강남에 건물 하나라든지 강남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경기권에 어쨌든 간에 10가구, 여러 가구들을 대출을 받으려면 못해도 10몇억이거든요. 20몇억? 혹은 좀 큰 가구 같은 경우 100억 이렇게 가는데 이런 건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대규모 자금이고 공사기간도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죠. 왜냐면 얘처럼 단순히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팔고 이렇게 짧은 기간 걸리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 최소한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짓는 데만 해도 최소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분양까지 하려면은. 그럼 이제 1년 정도 걸리는데 1년 정도의 자금 조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서 우리가 자금을 이렇게 은행에서 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담보가 되는 거지 개인적 채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만약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은행은 돈을 날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시행사가 솔직히 한다고 해놓고서 얘 돈을 다 빌려가지고 해놓고 파산을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렇긴 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보증이나 보험을 통해서 대출자로부터 어떤 거를 요구해요. 그래서 제한적 소구금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원래는 비소구금융이에요. 그러니까 뭘 요구하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그냥 사업계획 은행을 보여주면은 중소기업청에서 돈 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원래는 비소구금융이에요. 근데 중소기업청도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빌려주긴 하는데 최소한 저의 어떤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어떤 시행사가 지금까지 건물을 제대로 지어왔는지 혹은 PF 대출 어떤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 소구금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가계대출이 막히면 은행 입장에서는 공급자한테 대출을 해주고 그게 뭐다? PF 대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을 하고요.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금 바로 갚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도 원래 이자를 내긴 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거치가 되게 깁니다. 그래서 바로 예를 들면 100억 이렇게 빌리면 이자만 해도 몇 천만 원이에요. 몇 백만 원이고 한 달에. 근데 몇백 몇 천인데 그거를 거기에다가 원리금까지 같이 갚아버리면 이건 망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보통은 완전히 다 지은 다음에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치를 좀 줍니다. 그래서 이자만 일단 내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거치를 주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가구면은 부시고 나서 16가구 짓잖아요. 그럼 분양을 하고 나서 분양한 금액을 바로 먼저 은행이 갚아가는 형태로 가거나 혹은 두 번째는 그 저당권을 각각의 그 빌라에다가 하나씩 나눕니다. 예를 들면 그 땅에 대해서 지금 10억이 대출 받아져 있으면 지금 총 10가구였어요. 그러면 1억씩 대출이 다 지금 나눠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그걸 이제 분양받은 사람은 그걸 이제 받아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그렇게 해요. 왜냐면 이걸 갚아버리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걸 전액 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한 반 정도만 갚고 나머지 반 정도는 나머지 이제 세대에 분리를 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대출을 끼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분양 물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시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빌라 같은데 빌라 분양 물건 혹시 가서 설명 드려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실투자 금액은 뭐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실투자 금액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투자 금액이 왜 500만 원밖에 안 되냐면 원래는 금액이 3억짜리인데 거기에 대출이 한 2억짜리가 있어. 2억이 있어요. 왜 대출이 2억이 있냐? 이미 여기서 처음에 지을 때 PF 대출을 받아놓은 걸 이제 승계를 받는 거죠. 승계를 받고 나머지 1억은 전세에 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갭 투자를 하는 거죠. 500만 원 갭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2년 뒤에는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등입니다.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업주한테 청구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시행자 이게 만약에 망하게 되면 이 건물을 짓다가 실패했어요. 혹은 시행사가 얘 같은 경우 돈이 현금이 안 돌아가지고 이제 망할 수도 있거든요. 망하게 된다고 해서 그 사업주한테 가서 돈을 내놔라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돈을 내놔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원래는 내놔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른 어떤 대안을 둡니다. 보통 이제 연대보증을 쓰라든지 사업주한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5번째 보시면 이제 리츠가 있는데요. 리츠가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거는 부동산의 투자에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법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인데요. 리츠는 설립되는 순간 대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게 리츠가 완전 돈 넣고 돈 먹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돈 넣고 돈 먹기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일단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 설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립만 하면은 돈을 엄청 벌어요. 왜냐면 이게 부동산 회사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부동산을 일단 살 거예요. 나 리츠야?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보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 리츠인데 지금 여기 부동산 몇백억짜리가 있거든? 이 몇백억짜리 나 지금 살까? 자 투자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마님이 있는데 설마님이 자 이거는 제가 몇십억짜리 투자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투자해요. 라고 하면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리츠라는 거는 정부가 보증하는 회사예요. 여기에다가는 부동산 투자를 얘네들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가 사실 투자랑 투기랑 한 끗 차이거든요. 결국에는 투자가 업이 되면 투기가 되는 거고 투자가 너무 갭이 커지면 투기가 되는 건데 얘네들은 너는 합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회가 설립되는 순간 나 부동산 몇백억짜리 지금 할 거야. 얘는 무조건 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투자하는 사람이 엄청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은 무조건 돈을 법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회는 한번 설립이 되면 돈을 계속 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설립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이게 기본 일단 자본금이 60억인가 이래요. 그러니까 60억 정도 자본금이 일단 있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자기 관리가 있고 위탁 관리가 있고 기업 구조 조정이 있는데요. 일단 위탁 관리랑 기업 구조 조정은 약간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리츠는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진짜 나 이거 투자할 건데 자 너는 돈 모아 라고 하는 건 자기 관리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내가 이제 투자를 할 건데 해라 라고 해서 어떤 운용 인력을 두고 진짜로 회사를 설립하는 거는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밖에 없고요. 나머지 위탁 관리 같은 거 보시면 다 위탁하는 회사예요. 이런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에 위탁을 합니다. 다 위탁 관리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어떤 경우에 많이 하냐면 예를 들면 롯데예요. 그럼 롯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만 하더라도 많겠죠. 그러니까 본인 자기 회사들을 관리하는 위탁 관리 부동산 회사를 두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이런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이제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따로 본인들 안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위탁 관리 부동산 회사를 따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의 원래 업은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둔다거나 기업 구조 조정 같은 경우는 기업이 망할 때 부동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부동산만 따로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는 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사실은 가끔 이제 그 약간 명백하게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약간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죠. 그냥 부동산을 관리하는 회사 같은 느낌이고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진짜로 나중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사실 리츠 같은 데도 한번 가보시면은 사실 큰 걸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자율을 보셔야 되는데 이자율은 그래서 결국에 오늘의 소비를 포기하고 우리가 미래를 미루는 데 대신에 화폐의 시간의 선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자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통장에 돈을 넣어놔야 이자를 받는 거지 통장에 돈을 안 넣어놨는데 이자를 받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융자 잔고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자율에는 크게 두 가지 이자율이 있는데요. 고정 이자율이 있고 변동 이자율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고정 이자율이나 변동 이자율이라는 건 이자가 매 기간 이렇게 변동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보통 한 3개월 주기로 많이 바뀌잖아요. 3개월 주기로 3개월 변동금리 많이 제일 쓰거든요, 은행에서는. 그냥 3개월 안에 금리를 계속 바꿉니다. 근데 뭐 금리도 어차피 바꾸는 범위가 폭이 있기 때문에 보통 뿔마 0.1%포인트 요 정도 선에서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변동 이자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고정 이자율 같은 경우는 딱 이자율 하나가 있으면 그걸로 계속 받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고정 이자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빌려준 사람한테 불리하겠죠. 왜냐면 똑같은 돈만 받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인플레이션으로 갑자기 돈이 뛴다던가 이러게 되면 불리합니다. 근데 변동 이자율 같은 경우는 차입자, 받은 사람이 불리하겠죠. 대출 받은 사람이. 왜냐면은 매번 얼마를 돈을 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미리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출자한테 불리합니다. 어쨌든 얘네 둘 다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냐? 이자율 위험 때문이에요. 이자율 위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변할 수가 있는데, 그 실질 이자율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기 위해서 변동 이자율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 아셔야 되는 건 요 위에 식인 거죠. 명목 이자율이라는 것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션율 더하기 위험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퀴즈 보신 4번을 보시면 이걸 보면 풀 수 있습니다. 4번을 보시면 4번에 명목 이자율이 1%고 명목 이자율이 1%고 물가 상승률이 1%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뭐라 그랬죠?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션율이잖아요. 그러면은 명목 이자율에서 실질 이자율을 빼야지, 그쵸? 아니, 물가 상승률을 빼야지 실질 이자율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1번은 1% 빼기 1%니까 뭐죠? 0%고요. 2번은 1% 빼기 10%죠. 그래서 얼마죠? 11%입니다. 빼기는 더하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1 빼기 10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0이 됩니다. 그래서 11%가 되고요. 5 빼기 1은 4%죠. 4% 됩니다. 그다음 10 빼기 1은 9%가 되고요. 그다음 밑에도 10 빼기 10이니까 0%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엄청나게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 식만 아시면은 푸실 수 있어요.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대출이 있는데요. 그 대출을 갚는 방식에는 다 쓰셨나요? 5번이 10% 빼기 10%는 0%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빌리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는데요. 원리금 균등 상환은 우리가 전체 빌리는 금액에서 우리가 얼마나 빌렸는지, 예를 들면 보통 30년 막 이렇게 빌리잖아요. 그럼 30년을 다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 같은 경우는 매달 내는 돈이 똑같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도 원금과 이자를 다 계산한 다음에 한 번에, 그 다음에 기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쵸? 이거는 뭔가 공식이 있는 건 따로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원리금 균등이라는 건 뭐 매달 내는 돈이 똑같으려면 원금과 이자를 다 계산한 다음에 내가 나누는 기간으로 다 나눠야겠죠. 내는 기간으로. 그렇게 돼야 되고요. 원금 균등이라는 건 원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원금이 똑같다는 건 원금을 내가 나누는 기간으로 나눠야겠죠. 그 기간으로 나눈 다음에 이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자가 줄어들어야겠죠. 왜냐면 처음에는 전체 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낸 거고, 원금을 일부 갚았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원금을 계산을 하면 원금에서 원금을 빼고 나머지 또 이자를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도 또 원금을 갚은 거 빼고 또 이자를 계산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계산을 해볼게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증식 융자분 상환을 보시면
얘는 체증식 점증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얘는 원리금 상환이 점점 높아지는데 그러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안 나와요 잘. 왜냐? 이런 거는 이제 점점 얼마나 높아지느냐 이런 걸 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는 원리금 아니면 원금균등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금과 원금균등만 계산을 하실 줄 아시면 돼서 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어요. 자,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가격이 10억인 아파트가 있는데요. 구입하기 위해서 3억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대출 이자율은 연리 7%면 연리 7%라는 건 연 7%씩 낸다는 거예요, 돈을. 그랬을 때 20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했대요. 원리금 균등이라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금과 이자를 싹 다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 기간으로 나눠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첫 해에 상환해야 할 뭘 내래요? 원금이에요. 그러면 원리금 균등에서 이자를 빼야겠죠? 자, 다시 할게요. 다시요. 자, 일단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전체 원금, 그쵸? 플러스 전체 이자를 뭐로 나누죠? 네, 상환 기간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근데 여기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원금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첫 회에서. 그럼 원금은 그 매달 내는 원리금에서 뭘 빼야 되죠? 첫 회 이자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대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번, 이게 2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요거 1번. 이런 거 계산 실제로 하라고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걸 계산을 하라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착하게 이 원리금이라는 건 항상 요렇게 계산을 합니다.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라고 해서 저당 상수를 항상 문제에서 줘요. 그러면 우리가 빌린 돈 있죠. 저당 대부액이라는 건 빌린 돈 전체입니다. 빌린 돈 전체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그냥 매달 낼 돈이 나옵니다. 그대로. 너무 고맙죠. 이걸 너무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저당 상수가 0.94393이라고 알려줬거든요. 근데 매회 얼마 빌렸어요? 지금 총 3억 원을 빌렸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매회 원리금 우리가 매달 얼마 내야 되냐면 그러니까 매년이죠. 얘는 매년 얼마 내야 되냐면 얘는 3억 원에 그쵸? 전체 금액이 3억 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빌린 돈 전체입니다. 이렇게 빌린 돈 전체가 3억 원이고요. 저당 상수가 0.094393이거든요. 그걸 하면 제가 계산해봤어요. 2,831만 7,900원입니다. 보통 이렇게 좀 더럽게 나와요, 숫자가. 그래서 그렇게 일단 나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1번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1번이고요. 위에 제가 이게 뭐예요? 원리금을 찾은 거예요, 원리금. 그 다음에 2번 요거 구하는 겁니다. 요거 매달 원리금. 그래서 매달 원리금을 지금 구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첫 회 이자를 빼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첫 회 이자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회 이자를 이제 구해보는 겁니다. 첫 회 이자. 첫 회 이자는 어떻게 구하냐? 3억 원에다가 그쵸? 이자라는 건 뭐예요? 매년 그 이자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자율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7%라 그랬죠? 그래서 7%를 쓰시면 됩니다. 이거 6 제가 그거 실수예요. 실수. 오타입니다. 그래서 0.07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면 2,1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100만 원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3억 원을 빌렸으니까. 그래서 첫 회 상환 원금은 얼마죠? 우리가 원래 지금 갚아야 될 돈이 매년 2,831만 7,900원이었는데 그쵸? 거기서 얼마 빼야 돼요? 2,100만 원을 빼는 겁니다. 그럼 얼마 내죠? 730. 네, 731만 7,900원만 갚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나요? 아, 네. 그래서 그 밑에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되셨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얘는 다만 어려운 게 뭐냐면 2회차부터의 원금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여기 보시면은 첫 회 원금은 좀 쉬워요. 왜냐면 첫 회 이자는 그냥 전체 금액에서 이자를 구하면 되는데 2회차부터는 갚았던 원금은 빼고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억 원이 안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이따 해보고요. 여기 해볼게요. 밑에 문제. A씨가 8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4억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네, 대출 조건은 고정금리가 연 6%고요. 대출 기간 20년이고 저당상수가 0.087이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고 매기간 말 상환합니다. 그랬을 때 2회차 원금과 3회차에 납부할 이자액이라고 했는데요. 2회차에 상환할 원금 상환액부터 볼게요. 2회차의 원금 상환액은 일단 오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회차의 원금을 상환한다는 거는 뭐겠어요? 1회차에서 원금 낸 거는 빼야겠죠. 3억 원, 그 4억 원에서. 그래서 일단 원리금부터 알아야 됩니다. 매달 얼마씩 내느냐. 그쵸? 매달 얼마씩 내느냐에서 거기에 원금이 있을 거 아니야.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건 매달 원금과 이자를 똑같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을 알아야 매달 얼마씩 원금이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일단 원리금부터 보시면 원리금이라는 건 4억 원 곱하기 저당상수 곱하면 3,480만 원이 나옵니다. 4억 원 곱하기 0.087 한 거예요. 저당상수가 여기 위에 곱하기 0.087이 있어서 그래서 3,480만 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자를 알아야겠죠. 왜냐면 원리금의 이 3,480만 원이라는 건 1회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쵸? 그럼 이자를 알아야 되는데 이자는 아까 뭐였죠? 원래는 4억 원을 빌렸잖아요. 4억 원을 빌렸는데 거기서 지금 이자가 얼마래요? 연 6%. 그래서 6%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1회에 원금을 얼마 갚았냐 봤더니 총 3,480만 원 중에서 2,400만 원을 빼면 얼마 갚죠? 1,080만 원을 갚게 된 겁니다. 네, 1,080만 원을 갚고 2,400만 원 이자를 낸 거예요. 그러면 2회차에는 지금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냐 봤더니 총 4억 원에서 1,080만 원을 갚았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1,08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3억 8,9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억 8,920만 원에 대한 이자만 2회에 내야겠죠? 그러니까 2회에는 3억 8,920만 원에서 이자가 연 6%였잖아요. 6%를 내면은 2,335만 2천 원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2회에 상환할 원금을 보시면 원금은 3,480만 원을 우리가 매달 내고 있었잖아요. 그쵸? 지금 원리금 균등 상환이었으니까 이거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 위에 원리금 균등 상환 거기서 원리금 계산은 3,480만 원에서 가져온 거예요. 처음에. 왜냐면 원리금 균등 상환이랑 매달 똑같은 금액 내는 거니까요. 그럼 매달 똑같이 지금 3,480만 원 요번 올해도 3,48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3,480만 원 중에서 이때 이제 그 이자가 2,335만 2천 원이었기 때문에 2,335만 2천 원을 빼면 올해에는 원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44만 8천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이 좀 더 많이 갚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금을 더 많이 갚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회차에는 돈이 얼마 남아있어요? 내 통장에? 지금 3억 8,920만 원을 빌렸는데 거기서 1,144만 8천 원을 갚았잖아요 또? 그럼 얼마 남아요? 3억 7,775만 2천 원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갚아야 되는 거야 앞으로. 그럼 이자는 당연히 어디에 대해서만 내야 돼요? 3억 7,775만 2천 원에 대해서만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3억 7,775만 2천 원에 대해서 6%를 곱하면 2,266만 5,120원이 됩니다. 써놓으니까 뭔가 아시겠는데 계산하기가 참 어렵겠죠. 이게 뭔가 더하기 빼기라서 그 수학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헷갈려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다시 풀어보세요. 아시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금 상환, 균등 상환 있어요. 아까는 이제 방금 한 거는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고요. 지금은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원금 균등 상환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연 이자율 5%로 빌렸대요. 근데 10년간 매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구했을 때 3년 말에 3회차죠. 3회차 때 원금과 이자액의 합계는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얘네 원금 균등이기 때문에 일단 원금을 나눠야 돼요. 기간으로. 그쵸? 원금 균등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총 금액에서 기간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써놨죠, 제가. 매 기간 원금 상환액은 총 금액에서 원금에서 기간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이 얼마냐면 매 기간 원금 상환액이 3억 원이죠? 3억 원에서 총 몇 년으로 즉 갚겠대요? 10년으로 갚겠다고 했으니까 매년 얼마씩 갚으면 돼요? 3천만 원씩 갚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원금은 매년 3천만 원씩 갚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말까지, 우리가 지금 3년 말에 상환해야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2년 말까지를 얼마 갚았나 봤더니 3천만 원 2번 갚았겠죠. 그쵸? 그러면 얼마나 됐어요 이미? 6천만 원은 갚은 거예요. 그러면 내 통장에는 지금 원래는 3억 원을 빌렸는데 6천만 원 갚았잖아요? 그럼 지금 얼마 더 갚아야 돼요? 2억 4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죠. 2억 4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3일 말에 이자는 2억 4천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겠죠. 그래서 2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연 이자를 5%를 하게 되면은 얼마 되죠? 1,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말에 원리금 상환액은 이자는 1,2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원금은 똑같이 우리가 매년 3천만 원씩 갚기로 했으니까 그냥 3천만 원을 더하면 총 얼마를 갚으면 되죠? 4,200만 원을 갚게 됩니다.